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베이징의 도로 위엔 운전석이 비어있는 유령 택시가 달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시면요, 누구든 택시 요금만 내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거 SF 영화 얘기 아니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멀찍이 떨어져 바라만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어떻게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고 있는가? 두 나라의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살펴볼 두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믿고 듣는 자동차 전문 기자 권순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압도적 권순우. 압권. 권씨 집안 중에 권혁수 다음으로 유명한 권순우가 되고 싶은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도 한 5,000번째 정도 번호표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5,002번째 네. 하겠습니다. 모터쇼보다 더 생생한 분이죠. 차만 보면 0.1초 만에 속을 꿰뚫는 남자. 윤석노 대표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라인 윤성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윤석노 대표님은 구독자가 70만이 넘는 자동차 유튜버시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차도 미국산, 중국산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경험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중국산 자율주행차를 경험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임팩트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욕먹은 기억들. 네. 욕먹은 기억? 네. 어떤 부분에서 욕을? 이게 실제로 중국 가서 자율주행차를 타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와 이걸 하네라는 리액션을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신중 기자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그냥 알겠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가서 자주 타봐야지. 시승한 영상들을 보면서 네. 이거는 자동차 전문 기자의 시승기가 아니에요. 네. 와가지고 리액션만 하고 있어. 이야. 오, 출발 자동으로 했어요. 딜레이가 없어. 아니 이게 뭐지? 하나 쏴주세요. 아야,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그분이 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거. 나머지 사람들은 네. 주차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차 박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여기서 다 이렇게 차 주차되는 거 보고 있는 아무래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원래 운전하시던 분은 그냥 누구서 그냥 가요. 그 오너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차가 이제 스스로 주차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차가 이렇게 자율 주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얘가 움직이는 거를 보지 않아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인 발레 파킹이라고 네. 하는 차 혼자 주차를 해주는 실제로 중국 분들한테는 일상생활에 깊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에 태워준다고 할 때 미국 차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차에 타시겠습니까? 자, 동시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국! 이렇게 미국이라고요? 가겠습니다. 예, 자, 전 진지합니다. 권 기자님은 미국을 골라주셨고요. 네. 자, 우리 윤 대표님은 중국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좀 신중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왜 미국과 중국을 골라주셨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만드는 사람이 주장을 하더라도 이건 안전한 거야라고 제도를 만들고 안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부수적인 제도와 이 사회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중국보다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요. 내가 타야 된다, 안전하게. 네. 그러면 저는 좀 제도적으로 보수적인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창기였으면 네. 100% 동의. 그런데 지금 많이 따라왔다. 네, 근데 아니, 사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 중국이 한 가지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깔아버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벌써 그 넓디 넓은 중국 땅의 모든 그 교통 신호 체계 있죠. 네. 그 교통 신호 체계는 자동차들한테 신호를 이미 쏴주고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깔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건데 그게 지금 이미 중국에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무인 자율차를 타면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끼는 게 저 앞에 신호등이 분명히 파란불입니다. 네. 속도를 내고 가고 있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요. 뭐야 속도를 왜 줄이기 시작하지 하면은
거기 가까이 갔을 때 좀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신호등이 알려줬구나. 네, 신호등이 이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네. 중국은 이미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도로에 몇 차로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될 정도로 그 정밀 위치 파악하는 기능도 네.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국가에서 미리 깔아놓은 인프라 때문에 중국에서 무인자율 차량을 타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라고 느꼈어요. 이미 신호 체계까지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차 얘기를 할 때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각 단계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게 이제 레벨 2인데 네.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법적인 전제 하에 차가 앞차와의 거리도 맞춰주고 네. 때로는 요즘에는 테슬라 같은 차량은 차선 변경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점점 무인 자율주행 차까지 가는 겁니다. 손을 떼도 되고 이제 앞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아직까지 일반 도로에서 양산차를 레벨 2 이상으로 풀어준다라는 없어요. 없군요. 예. 핸들에서 손을 떼면 그 이제- 어떤 나라도 안 되는 거군요. 이게 단지 자동차를 잘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차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 자동차 제조사가 모든 걸 다 물어낼 거냐? 법규와 윤리 문제가 얽혀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브랜드들이 자기네들 사실은 레벨 3, 레벨 4의 성능인데 네. 이거를 법규를 안 풀어주니까 레벨 레벨 2에 2, 묶여 있었던 거네요. 레벨 2.9999라고 마케팅을 하고 예. 레벨 2 플러스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마저도 그리고 미국마저도 아직까지 레벨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기자님, 네. 미국 자율주행차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웨이모는 처음부터 사람 없는 차를 만들겠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웨이모는 레벨 4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한때 그 시가총액이 거의 기업 가치가 2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완전 자율주행을 한 번에 갈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기사로서 좀 웨이모가 활동을 했는데 네. 기업 가치가 200조짜리 회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음식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점점 더 고도화시키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가겠다라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식 배달이지만 이제는 사람 태웁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일부에서 하다가 좀 더 넓은 지역에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가는 게 웨이모의 어떤 방식이라 그러면 네. 테슬라는 사람이 운전하듯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그 방식대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얘네는 처음에는 뭔가 수준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점점 학습 데이터가 따라 올라갈수록 인간처럼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웨이모는 딱 정해진 전략을 짜서 자율주행을 했기 때문에 네. 정해진 전략 하에서는 운전을 잘 해요. 근데 낯선 환경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 그래가지고 웨이모 같은 데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네. 테슬라 룰베이스. 같은 회사들은 이거는 집에 내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간다 그래갖고 엔드투엔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패턴이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웨이모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많이 씁니다.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눈도 보지만 더듬이도 달아놨어요. 네. 더듬이도 종류별로 많이 달아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눈으로만 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야 사람이 뭘로 보고 운전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데 컴퓨터는 왜 눈으로 보고 운전을 못해? 네.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들 저 이상한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테슬라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실제로 지금 눈으로만 보고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을 구축하고 있는 샤오펑 같은 브랜드들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리오토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사를 하지만 라이다, 웨이모처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센서들을 차량에 탑재를 하고 네. 자율주행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을 것이냐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타본 걸로는 이제 중국에 가면 네. 거기서 종류별로 다 타봤을 때 확실히 더듬이까지 달린 놈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더라. 더듬이가 아직까지는. 있어야 되는군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네. 이런 차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더듬이 하나에 3천만 원인데. 요즘 많이 싸졌더라고요. 많이 싸졌어요? 요즘 좀 확실히 중국이 싸게 만드는 거 하나는 네, 그 원래 테슬라가 그 라이다 같은 거를 넣으려고 검토를 했다가 다 이제 보류를 하고 취소를 시킨 게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맞아요. 이거 양산 못 한다. 근데 중국은 지금 그거를 해내고 있다. 그럼 두 분은 자율주행차의 패권 앞으로 어느 나라가 잡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 미국이 계속 주도할 것이다. 저는 중국차 못 나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못 나오게 할 까? 지금도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중국, 유럽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미국에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거의 못 들어와요. 네. 그리고 뭐 들어올라 그래도 이것저것 막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첨단 자동차는 기술 안보, 경제 안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중국에 맞는 그런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중국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밖으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윤 대표님 뭐 생각이 좀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저는 다른데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잡을 거 같냐? 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아니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FSD를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됐죠. 네. 개방이 된 이후에 가서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대단한 테슬라답게 중국 차량들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냐?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아무리 그 대단한 테슬라라도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학습이 된 테슬라라도 네. 중국이 여기 들어왔을 때 또 중국 지도를 열어줘야 되고 맞아요. 이 많은 또 중국의 인프라를 테슬라가 사용을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무리 테슬라가 들어와서 우리 이제 FSD 개방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허용을 안 하면 딱 여기까지구나. 예. 라는 그 유리천장과 같은 게 딱 생긴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저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당연히 한국 안에서는 한국 자율주행차가 제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국 안에서는 중국 자율주행차가 제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미국 안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잘하고 있지 않을까. 네. 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남의 나라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자율주행차의 발전 상황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한국 자율주행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올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갑자기 말씀들이 많이 없어지신 느낌이. 그러니까 한숨을 쉬고 시작할까요? 울고 시작을 할까요? 이게 한숨 정도로 하시죠. 한숨 정도로 할까요? 예, 일단 두 분 다 큰 한숨 비슷한 호흡을 좀 보이셨습니다. 한때 그 구글이 이제 웨이모를 시작했을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붐이 일었어요. 네. 현대차도 레벨 3 정도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실제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완료를 했는데 그거를 사실 G90이랑 뭐 EV9 같이 고급 차에다가 늘려 그러다가 넣지 않고 폐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 정도의 상품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너무 우리나라로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뛰어들었던 글로벌 OEM들 뭐 벤츠, BMW, 폭스바겐은 돈 진짜 많이 쓰고 말아먹었고 네. 다만 중국의 뭐 니오, 샤오펑, 리오토 뭐 이런 회사들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처음 그러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뉴비들이 같이 뛰어들면서 여기에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좀 한숨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현대차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들을 같이 뛰어줄 플레이어가 많이 부족하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경쟁자가 없었군요. 뭐 XP2라고 2026년에 자율주행차 하나를 또 보여주겠다라는 발표 계획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본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는지가 걱정이 되는 거고 윤 대표님도 저랑 똑같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26년에 뚜껑 열었는데 네. 별로면 어떡하지? 이거를 진짜 거의 모든 자동차 기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짠 하고 열었는데 아이고 다시 바로 이렇게 닫아야 아이고 뜸을 들들였네. 27년에 다시 열어야 되겠다. 뭐 김만 이런 좀만 더 세자. 김만. 뚜껑을 열었을 때 그래도 수준급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 정말로 친중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은 거의 이거 나라의 사활을 걸고 밀어붙였다라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냥 딱 가서 봐도 그렇게 보일 정도예요. 왜냐면은 중국이 거기는 도시를 그냥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예 자동차에 맞게끔 도시를 세팅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 지어 펜스 설정도 굉장히 넓은 지역,
굉장히 여러 군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강남구 여기 뭐 상암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전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돈 정말 많이 쏟아부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네. 예, 그런데 턱없이 아직도 무슨 규제 이런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와는 또 별개로 레벨 5를 연구할 수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많이 육성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권 기자님은 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르죠? 풀 100이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저처럼 기술 전문가들하고 얘기한 거 아니면 리포트 본 거 뭐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그 자율주행의 변화를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도 모트라인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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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놀라셨죠? 우리나라의 기술이 조금 뒤처져 있어서 네. 잘 몰랐었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자,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차 시대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머지않은 미래 한 5년, 6년 정도면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좀 정착하지 않을까, 국내에도. 우리나라에도? 네. 저는 10년 보겠습니다. 10년? 10년밖에 안 걸린다고요? 와, 10년도 되게 짧은 시간인데.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10년 뒤면은 두 손 놓고 핸들 눈 놓고. 감고 눈 뜨면 딱 도착해 있는 그런 시대.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사고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오. 근데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가 변동성이 꽤 큰 종목이에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고. 네. 네, 아주 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죠. 가장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은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올 겁니다. 그리고 네. 대세가 될 거고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네. 아직 기대감과 실적 사이에 약간의 시차를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장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장투. 네. 크게 보십시오.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넓게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연산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 연산 관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자율주행 생태계 안에 눈에 띄게 매력적인 기업들 더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